우리 재밌게 헌법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님도 일단 나오셔가지고 이게 헌법이다, 헌법 정신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 보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맞긴 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워낙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을 모르면 사실은 되게 그 정치 뉴스를 보기가 좀 힘든 세상이 되고요. 그뿐이 아니라 일반생활도 사실은 어려운 세상이죠. 여러분 이제 그 안전벨트 운전할 때 계시잖아요. 뭐 차가 좋은 차는 안전벨트 옆에서 안 보면 장대버리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그러고. 근데 어떤 분이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다가 걸리셨어요. 범칙금을 1만 원 가지셨어요. 분하신 거예요. 내가 내 차 안에서 왜 안전벨트 맸는데 안 맸는데 이걸 국가에서 간섭을 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 자유민주 국가를 선언하고 있고 나는 차 안에서 자유롭게 안전벨트를 안 맸는데 이게 왜 이 내가 범칙금을 돈을 내야 되는 사안이 된다 그렇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가 좀 판례홈택에 안전벨트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재밌게 세 가지 쟁점을 제기하셨어요. 헌법재판소는 첫째는 사생활의 자유를 내가 침해당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 안은 나의 사적인 공간인데 내가 여기서 안전벨트를 내가 빨개봤거나 그거는 뭔 상관이냐? 창문 닫고 문 닫아는 내 사적 공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안전벨트 안 매면 위험하다고 국가가 얘기하지만 위험을 즐길 권리도 있다 나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가 위험한 스포츠도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에 나의 위험을 즐길 권리도 있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 라는 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제기했을까요? 나는 안전벨트를 매기 싫다는 양심이 있는데 그걸 돈을 내게 해서 양심을 왜곡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양심의 자유를 왜곡한다고 해서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세 가지 기본권을 나는 침해당했다. 해서 3만 원보다 훨씬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시고 왜냐하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은. 그래서 반드시 헌법재판은 민사소송처럼 내가 가서 소를 제기하고 이렇게 안 되고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변호사 비용 드셨겠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니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패소하셨어요. 왜? 일단 이게 차라고 하지만 공공이 쓰는 도로에 나가면 일단 거기 사생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헌재가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위험을 즐길 권리도 유사하게 했겠죠. 그게 공공의 안전과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양심이라 함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단지 벨트를 낸다 안 낸다 하는 결정은 양심과는 무관하여서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요새 뉴스 보니까 집회의 자유 되게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자, 집회의 자유를 인정해서 대법원 앞에서 문화 집회는 그 허가를 안 받아서 미리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우리를 해산시키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문화 시위라는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옳다고 한 얘기는 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한쪽은 문화 집회이므로 문화 행사의 하나이므로 경찰이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하는 데 비해서 한쪽인 경찰에서는 그것은 집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헌법적인 그 아이덴티파이가 어떻게 됐냐, 정의가 어떻게 됐냐, 이 범주에 들어가냐 마냐의 이제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이제 대부분 그런 건데 또 음주운전할 때 왜 후 불잖아요. 제 친구가 하도 장난으로 저한테 해보라고 해서 제가 어느 날 왜 장난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충정로에서 했다가 경찰 아저씨를 엄청 혼나고 장난하십니까? 혼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후 하고 불었는데 알코올 얘기 나오셔서 또
무죄면허 정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형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왜 경찰이 나를 막아서서 후하고 불리한 행위를 하게 하냐, 진술을 하게 하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패스하셨어요. 어떻게 될게요? 자, 후하고 부는 행위는 불리한 진술에서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술이라 하는 말과 언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후하는 것은 단지 숨을 내쉬는 것으로서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의 모든 것, 심지어 이렇게 숨 쉬는 것까지도 헌법이 다 사실은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 분야는 더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를 하자면 이 권력의 속성, 이제 정치는 사실 권력인데 권력의 속성은 무한히 증진하려고 증폭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권력도 제한하지 않으면 아주 마구 달리는 미친 말 같은 것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독재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발을 물리는 것이 이제 헌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원정이 끝났을 때에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의회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권력의 한계가 뭐다라고 이제 정하는 문서가 바로 헌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가지지 않은 현대 국가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헌법의 이해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 대학원 다녔을 때 이러신 거예요. 한 50대니까 이제 헌법을 좀 알고 말동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좌절했어요. 내가 50이 될 때까지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우리 남편 헌법 교수님 그 양반도 심지어 60이 되니까 이제 알고 내가 50이 다 되는데 이제 나도 좀 알고 하다고 말하려고 했더니 짝짝하고 생각을 좀 기억이 나요. 자,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혹시 법학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랑 저하고 수업하신 분 없으시죠? 네, 다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에 말할 때 법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코트, 법원 코트하고 다른 법의 원천이라는 뜻인데요. 헌법이 어디 있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주의가 지금 발전하고 사실은 가장 헌정주의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영국은 성문 헌법정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막 만들자고 했는데 헌법 관습으로 대체로 다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헌법 관습이라는 거 생각을 안 하다가 잘 아시죠? 서울을 수도로 옮기자고 했더니 이제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야 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관습이 있었냐면 경국대전 만들 때부터라고 해가지고 그때 헌법학자들이 다 화들짝 놀래고 지금도 최악의 판결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1차 법원은 헌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에 우리 대한민국 무관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을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헌법정이 1차적인 제일 중요한 헌법의 원천 헌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헌법이란 말도 번역어예요. constitutional law 또는 독일은 헌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글로트리데츠라고 해서 기본법이라는 말을 통일전에는 썼는데 통일하고 나면 헌법이라고 할게 그 전에는 기본법이라고 할게 했는데 통일하고도 그냥 기본법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기본법을 쓰는 거 어쨌든 이 constitutional law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일본이 그때 헌법으로 번역한 거를 지금까지 그냥 우리도 헌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헌법은 헌장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우리 왜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다 constitutional law라는 뜻이에요.
2차 성문헌법은 국회법, 뭐 법원조직법, 뭐 또 정부조직법 이런 그 헌법의 부속 법령들이 있습니다. 정당법, 선거법 이런 다 헌법의 부속 법령들입니다. 법률 그 밑에 하위 법령. 3차 성문법원은 사실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국제관계법인 조약. 지금 인권조약 같은 경우는 이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규정하고 되게 많이 겹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정해져 있는 인권 조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국가 간에 그 조약을 얼마나 지켰는지 늘 서로 감시하고 그 보고서도 써서 내고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은 상태인 게 많아가지고 신문에 쬐끄맣게 내거나 잘 얘기를 안 해주나 사실 학자들은 되게 이거 왜 안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로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미쳐지거나 또 어떤 국가 안위와 관련된 인권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국가들이 전부 다 좀 약간 꺼려하는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에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인권 판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에서 뭐안 지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북한이 맨날 왜 자기들 지적받은 뭐 우리나라 잘해라 하나 북한이 미국한테 그러는데 북한은 대가가 아니죠. 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생기는 어쨌든 그래서 1차, 2차, 3차가 다 헌법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법원이라는 뜻은 이제 문자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법의 원천이라는 뜻인데 자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연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내추럴로라고 해서 무슨 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면 인간 가지게 되는 어떤 규범적인 인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고대 로마란다. 고대 그리스의 히락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그 혹시 오디푸스라고 들어보셨죠? 오디푸스 컴플렉스. 오디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원만 본적이 아버지가 맞았죠.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얘가 태어났을 때 오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신탁을 받습니까? 얘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래야 하니까 이제 얘를 멀리 죽여라 하고 이제 보냈는데 불쌍한 얘를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제 와서 원반동직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진짜 신탁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디푸스가 죽고 나서 아니지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뭘 든 거예요? 자기가 죽은 왕의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부인이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어머니하고 사이에 애를 넷이 낳았어요. 그 사이에. 그랬는데 나라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신탁을 물었더니 네가 지금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애를 넷이 낳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넌 저주받은 거야. 웨디프스가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알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랬더니 이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게 자연법을 어긴 일들이에요. 다. 어머니하고 결혼할 수 없죠. 그죠?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형제를 낳은 거잖아요. 자식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웨디프스가 자기 눈을 칼로 찌르고 장님이 되어서 이제 전 세계를 떠돌게 됩니다. 그때 막내딸인 안티고네가 손을 잡고 떠나게 되죠. 그게 웨디푸스의 끝이에요. 그게 그리스 비극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정치적인 수사가 되게 많은 작품으로 다시 안티고네라는 2부 작품이 나옵니다. 그거는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그 인류 문학 작품 중에 제일 중요한 작품이야라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고 할 일 없는 날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이거 대학로에서 한번 연극을 했었는데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그분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했었는데 그때 그 크레온 왕을 했던 분이 지금 무속인이 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말 연기를 잘해서 제가 되게 감탄하고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 안티고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묻어드리고 자기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오빠 둘이 전쟁이 나서 싸움이 나서 삼촌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오빠들이 내란을 일으키면 죽여버립니다. 헌법 얘기하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연법은 되게 중요한 법이라고 계속 얘기할게요. 근데 그 왕이 크레온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내란을 일으키는 자는 누구도 묻어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자연법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법이다라고 외칩니다. 그 나라의 국법, 즉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헌법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응당 가족은 묻어줘야 되는 게 자연법입니다. 그죠? 그건 어느 사회, 어느 나라 국가든 어떤 시대이든 간에 우리가 가족이 사망하면 잘 묻어드리는 것이 가족이 도리고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자연법이에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그런 국법이 있지만 어기고 그 오빠들을 밤에 몰래 내장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조카들 시신이 바깥에서 뜯어먹히고 있어야 되는데 짐승들한테 땅에 묻힌 걸 발견하고 어떤 자식이 이걸 묻었냐, 묻은 자를 잡으면 반드시 처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조카인 안티고네가 공주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안티고네가 잡히죠. 그럼 저 시신을 또 타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또 안티고네가 와서 묻어주고. 근데 그걸 알게 된 크레온이 조카를 불러서 안티고네하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갈등 얘기인데 그 둘의 얘기가 사실은 이 법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제 크레온이 얘기합니다. 너 왕족이야. 심지어 너는 국민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 국법을 지켜야 나라의 질서가 서는 것이지. 그러니 너는 잘못한 거야. 위법하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너는 처벌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티고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위법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삼촌. 나는 오빠들을 묻어드린 거예요. 가족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것은 어떤 인간이라도 해야 하는 규범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규범에 틀린 법을 만든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걸 왕이 이기시겠다면 왕의 법대로 하세요. 나는 신의 법대로 할게요. 라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안티고네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헌법을 일종의 자연법처럼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현재는 이제 보고 있고 그 자연법과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가장 최상위의 규범이 실은 자연법이지만 우리가 최상위로 생각하는 어떤 실정법이라는 걸 헌법으로 두고 이 헌법의 이제 나머지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우리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 우리가 법률에서 형식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요건을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법률에서 악이라는 말과 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착하게, 나쁘게라는 게 아니고요. 악이라는 말은 법률 가진 말은 악이면 알면서라는 뜻이고 선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르면서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률에서 위임해서 근거를 가지고 명령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한다고 막 하죠. 그게 뭐냐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서 위임된 걸 가지고 시행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률에 없는 내용을 시행령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국회에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고 시행령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이라는 인간으로서의 도덕기라고도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최정한 규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우리가 자연법이라는 건 사실 또 종교에 따라서 또 좀 다르잖아요. 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뭐라고 했더라? 여자 사회는 싫다. 남자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시위를 아침마다 보는데 볼 때마다 약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이제 지나올 때 그건 사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를 수도 있죠. 종교적인 입장도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이슬람인 사람과 또 뭐 아예 그런 무신인 사람과 불교도와 또 아주 근본적인 데서 또 차이가 인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법이 또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헌법이라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 모두가 요것만은 인정하고 요것만은 최고 가치로 하자라고 정한 게 이제 헌법인 거죠. 자, 그리고 헌법은 특징적으로 130개 조문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정은 10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선각자들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 10개 조문 중에 1개 조문이 남녀평등 조항이 있어요. 신분 타파하고 남녀평등 조문이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국뽕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훌륭한 객관적으로 훌륭한 헌법주의자들이셨는데 그 130개 조문이 아주 추상적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생활 규범에 대해서 이제 다 정해놨어요. 그걸 구체화하려고 법률을 만들고 그 밑에 또 시행령 규칙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판례법이라는 거는 독일이나 이런 그 대륙법계 국가는 법을 먼저 다 소문으로 정하고 다 법전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뒤집니다. 몇 조에 뭐가 있지, 무슨 법 몇 조에 뭐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규범을 적용하는 데 반해서 판례법 국가는 대강의 법률이 있으면 그걸 판례로 형성해 나갑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그게 이제 영리계열이 보통 판례법 국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위헌법률 심사제도라고 해서 법률이 헌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 제도를 만들어놓고 헌법재판소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가 생겼는데 미국은 마버리드 메디슨이라는 사건이 1803년에 판례에서 나오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판례에서요. 그런 이제 판례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판례가 법까지는 아닌데 어떤 규범력을 가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판례를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대신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서 구속이 되잖아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구금이 돼 있을 때 당선이 됐어요. 당선된 일이 있어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강원도지사 되실 때.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선이 되자마자 그 감옥에서 당선했는데 문제는 도지사로 국민들이 도민들이 다 그 유죄인지 아닌지 다투는 걸 알면서 도지사를 뽑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도지사 일을 못하고 계속 형사 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계속 그 상태였어요. 재밌다기는 안 됐지만 좀 웃기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유죄가 아니잖아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금해도 되겠는가? 구금하고 직무정지를 시켜도 되는가? 이것은 헌법이 말하는 무죄 추정 원칙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선출을 했잖아요. 국민들이 뽑아서 올렸는데 지금 재판 중인 거 알면서도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로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때 구금하면 되지를 가지고 다퉜었어요. 그게 헌재에서도 6대3으로 처음에 다퉜다가 나중에 그게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합헌이 났다가 나중에 위헌이 나서 이분이 풀려납니다. 네, 그거는 그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거지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절대 안 했어요. 그게 이제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안마사 자격을 독점적으로 주다가 사실은 우리가 가끔 어깨가 아프다고 이렇게 받으러 마사지 좀 해주세요 가보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참 없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밥줄이 끊기게 생깁니다. 룰대로 하면, 규정대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안마사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나마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밥줄을 이런 식으로 틀어뜨리냐 해가지고 국회 도서관 5층에서 투신하시겠대 가지고 몇 년 전에 도서관 5층 문을 다 닫았어요. 다 잠궜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5층에서 이렇게 산책 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 다닙니다. 누가 혹시 투신하실까봐 다 잠궈놓은 내가 목적을 묻는 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해서 그때 판례를 변경하네 나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판례를 변경해달라 하고 그거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했다가 그런 제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눈이 멀쩡한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적은데 그거 하나를 남겨주지 못하고 하냐. 이게 되게 어려운 가치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헌법의 또 한편에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과서 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뭐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걸 아시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제 공부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구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꾸 의장님들마다 개헌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이제 제헌되어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임시정부 1910년에 이제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보지만 그 전에는 왕정 국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지향하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정 국가, 민주공화정을 이제 하면서 헌법을 가지게 되는데 네, 하나 여쭤봐야지. 공화정이 뭡니까, 공화정? 공화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약간 비슷해요. 왕정을 말하는 거고 공화정은 이거예요. 프로투스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다름없던 그 케사르 시저를 칼로 찔렀잖아요, 같이 다른 언론으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시저를 사랑했지만 로마를 더 사랑했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로마라고 하는 말 뒤에 이제 생략된 게 로마 공화정을 더 사랑했다. 시저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암사랑 이제 죽인 거예요.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의 공화정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나라를 잃고 나서 강제로 이제 병합되고 나서 왕정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화정을 하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통합자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건립하면서 국가의 꼴을 갖추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헌법 전문 총장은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원리.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를 이렇다가 찾아서 우리나라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주권주의, 대한민국 이런 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진 왕이 없는 나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드라마에 윤은혜가 평민인데 갑자기 왕비가 되고 하는 무슨 드라마 있었어요. 네, 쿵.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은혜 같은 예쁜 언니가 왕비가 되면 나는 왕정도 좋아해요. 공부했던 거.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1조 1항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뭐냐는 정체성을 딱 밝히는 게 1조입니다. 독일은 되게 재미있게 1조가 뭐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너무나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1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마다 헌법이 있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약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헌법의 가치 맞습니다. 근데 그건 10조에 있어요. 10조에. 자, 그리고 총괄이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10조부터 시작이 돼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주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기관들이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국가 이전 시절, 독재라고 막 이제 욕먹던 시절에는 대통령이 맨 앞에 나왔어요. 국회보다 앞에. 그런데 이제 다시 배치를 바꿨죠. 국회가 앞으로 나가게. 배치가 바뀌었고, 국회, 정부, 정부 안에 대통령, 각 행정부, 국무총리, 각 행정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법원이 있어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하는 이제 대법원 있고, 법원 있고, 이제 법원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제 생겨져 있습니다. 우리 왜 헌법 법원이라고 안 하고 헌법재판소라고 하고 여기 법원이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자기네는 지금도 최고재판소 대법원이 아니라 최고재판소 이렇게 재판소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저 지역이 저쪽 변방이어서 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대법원, 법원. 그래서 이제 그거 아는 분들은 그냥 최고재판소로 바꾸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다 굳어져가지고 다 그냥 대법원 하는데 그냥 하자. 뭐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냥 우리도 헌법재판소라고 했어요. 법원이라고 하지 않고. 재밌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만 재판소고요. 대부분 법원이 행정재판소, 행정재판소 안 하고 행정법원, 그죠? 큰 재판소, 대재판소 안 하고 최고재판소라고 안 하고 이제 대법원. 그다음에 선거관리. 선거관리는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는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선거관리가 되게 욕먹는데 헌법재판소래. 중앙선관위가 그 헌법기관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손해보는 정도로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3.1 부정선거를 겪으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아예 딱 배치를 해가지고 그 선거의 엄정성이 얼마나 이제 그 엄격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또 군인과 경찰이 사실상 권력의 칼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군인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헌법에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역 군인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총리도 될 수 없고 뭐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 난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나처럼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게 한다. 민정이양 하겠다 하고 본인이 이제 민간인이 되셨잖아요. 그런 이제 법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지금은 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헌법이 8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보다 현재가 더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마련되고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 규정이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다른 연방국가나 다른 나라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옆에 일본만 해도 뭐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이제 되게 거기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서도 그렇지만 그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어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같으면 그 국회가 정할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내용을 아예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자치 입법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방의회들은 어떻게 조례를 정하냐면 법률하고 명령에 정해진 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 조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한계가 있다, 어렵다. 왜냐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어렵다고 이제 늘 불평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재정 규정이 없어요. 그 21세기 들어 2000년 이후에 세계 각국의 헌법 개정 내용들을 보면 그 균형 재정을 정한 법률도 있고 헌법 개정이 많습니다. 나라가 파산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스도 파산한 거 보시죠. 얼마 전에 미국이 파산할까봐 다들 벌벌 떨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이 파산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파산을 하겠냐. 야 부자 3대 좋아하네. 언제 지금 3대는 그냥 하루 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지경이라서 이 재정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제
그 자각을 하고 각국들은 재정 규정을 보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무헌법이라고 하는 재헌헌법에는 재정 규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경제 규정 당연히 있어. 지금은 재정 규정은 없고 경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재헌헌법 때는 통제 경제 질서였어요.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재정이랄 게 없었어.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GDP 뭐 어떤 이제 국민지 뭐 GDP 1인당 소득이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이지만 사실은 박 대통령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 대통령이 실제로 처음에 이제 뭐 쿠데타 했다고 이제 욕먹긴 했지만 쿠데타고 나발이고 간에 국가가 너무 못 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그 서서 기자회견하니까 대통령이 앉아서 기자회견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00불을 넘으면 내가 안 된다고 했나? 600불을 넘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너무 무지하게가 안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모를 뻔했는데 외국에 있는 이태리 교수가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프리카보다 못 살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니 해서 내가 사람 비교하고 다니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뭘 좀 찾다 보니 그렇게 좀 기록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근데 이제 경제가 그 미국이 무슨 자유시장 경제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한 통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이러는데 실제로 미국은 국정 규제법 하고 그 다음에 세금, 국세청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1,000만 원 송금을 하면 바로 국세청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부 추적합니다. 계좌 흐름 탈세하는가. 그 다음에 자유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어떤 독점이나 과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가만히 쳐보고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징벌적 배상도 때리고 뭐 과징금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해서 거의 파산할 정도로 만들어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미국처럼 하는데 내가 정말 미국처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하시라고. 진짜로 미국처럼 하시라고. 미국처럼 하시면 다 부산하실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게 경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경제 주체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주체로부터 억압당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할 때 서로 자유의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인데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하루 종일 매일매일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100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차비도 안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했더니 내가 너만해도 이런 사람 많아. 80만 원 받고도 일한다고 저기 줄서 있어. 이게 무슨 공정한 계약이겠어요? 이제 이런 거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경제 규정 취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최대한 구현하고 대신 그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는 약자 지위 있는 사람도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받쳐주는 그게 우리 경제 규정의 이제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헌법 개정 규정이 있는데 헌법 개정은 그 헌법이 사실은 그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추상적인 규정을 이제 시대에 맞춰서 좀 이렇게 넓혀서도 하고 좁혀서도 뭐 해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뭐냐면 혼인 신고를 안 받아준 적 있죠. 남자랑 와가지고 혼인 신고 하겠다니까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은 우리 헌법 규정에 혼인은 남녀간에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혼인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만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건 사실 또 좀 문제인데 이게 사실 생물학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이 사회 문화적으로나 그게 이제 통념, 관념, 그 다음에 전통 이런 거랑 되게 깊어서 그렇긴 하지만 혼인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넓혀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혼인이라는 거를 뭐로 볼 거냐? 이제 이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넓힐 거냐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이럴 상황이 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헌법을 해석해서도 이제 그 헌법을 현실에서 잘 적용하고 하면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이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헌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지루하시죠? 재밌으세요? 다행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 헌법은 너무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예전에 경찰대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경찰대실 이분들이 가서 헌법에 맞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그 명박산성 쌓고 막 경찰이 이럴 때여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막 급해갖고 헌법에 있는 걸 다 가르쳐 주려고 정말 그 1분 1초를 아껴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한 녀석이 왜? 아빠는 시도 읽어주시고 헌법 교수님 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손을 빡빡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정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내가 이와! 막 이렇게 화를 냈더니 얘가 정말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너무 막 다 읊어주는 게 공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릴 게 많긴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40몇 개 있는데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왜 기본권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국가 권력이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주기 위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당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저는 국회에서 이제 그거 다 보고 있었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뭐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그 약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되게 권위적인 뭔가 그게 있었고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밑에서 싫은 소리들을 안 해줬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본인이 안 들으려고 해서 그래 라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왜 싫은 소리라도 하시지 그러세요 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한계도 있을 거고 시대적인 한계도 있을 거고 본인이 살아오신 뭐 그런 거 있을 텐데 일단 권력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만 한다는 거를 좀 늘 이렇게 자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게 안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는 헌법 전문이 있는데요. 북한은 헌법 전문이 없다가 만들었어요. 북한은 헌법이 있습니다. 북한에 헌법이 있는데요. 그 헌법을 되게 재밌게 정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또 수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놀랍죠? 평양이다 아니었어요. 서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화 통일을 해야겠다는 뜻이에요. 말라기 영토조항도 우리나라 그 재헌회의 때 재헌헌법 만들 때 영토조항 갖고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 그 재헌회의록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문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싸우냐면 민내 공화국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고 싸워. 그럼 뭐 또 뒤에 공화국을 또 써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씁시다. 아니 그래도 공화국이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처음에는 우리나라 영토, 대한민국 영토는 함경남북도, 평양남북도, 황해도, 뭐 도도도도도 이렇게 하자라고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다 줄을 다 돌을 다 열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요동이 되죠. 우리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만주라든지 이런 거 다 빼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러면 뭐 독도, 울릉도, 도 우리나라 도 사실은 세모이 1000개가 2000개가 찍는 거예요. 섬이. 네, 그래서 그 섬에 그 지역구 있으신 의원님이 한번 되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나는 선거운동 좀 예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 고충은 알겠는데 참 어려우시겠지만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하여튼 북한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제 정했는데 북한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서 결국 서울이 수도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한 정부가 불법으로 점거한 괴뢰 정부라는 것을 그 헌법에 말하자면 승인해놓은 거예요. 그 헌법의 취지. 근데 우리는 영토 조항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이북 지역이 다 포함이 돼서 우리 헌법에 말하는 건 뭡니까? 북한 정권은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 괴뢰 정부입니다. 다만 사조에서 그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전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대화에서 서로 결국은 통일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되게 어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3조와 4조가 무슨 아니냐 모르는 분들이 이제 가끔 문제 제기를 하시긴 했는데 헌법학계에서는 이제 통일을 했어요. 북한은 이중적 지위가 있다. 이북 지역을 18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권이면서 플러스 불법 괴뢰 정권이면서 플러스 같은 민족인 대화의 정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면 저는 잠입 탈출죄를 북한으로 잠입하고 괴뢰 정부가 이렇게 있는 쪽으로 잠입하고 남한 정부를 탈출한 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죄예요. 근데 또 개성의 공장을 만들어서 대화한 다음에 통일을 허가받아가지고 개성 가서 공단을 이끌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이제 되게 재밌다기보다 나중에 사실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런 이제 한계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일단 헌법 전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니 출발이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규범이니까 다 이제 정하는데 헌법 전문은 내가 뭐 얘기하겠니? 북한에 전문이 있다고 없다고. 원래 없다가 북한은 전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이 없은 적은 없어요. 늘 헌법 전문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가끔 어느 나라 헌법에 보면 물론 헌법에 없는 나라가 이제 영국 같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권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1789년에 그 인간의 권리와 뭐의 자유에 대한 선언인가 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기본권에 대한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안 정해요. 그리고 미국 헌법 아시죠? 미국 연방헌법도 처음에 지금 미국 연방헌법은 6개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뒤에 27개조가 있는데 처음에 6개조에도 기본권 규정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언론의 자유니 뭐 집회의 자유니 뭐 종교의 자유니 뭐 대통령은 재선 이상 못한다는 동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나중에 수정헌법에 들어간 거고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는 연방헌법 만들 때는 기본권 규정이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각 주 헌법이 있었고 각 주 헌법에 인권 선언이 있었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몇 년 뒤에 이거 안 되겠다. 그것도 넣자 해가지고 인권 규정이 이제 수정헌법 제1조 유명하죠? 유명합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이 굉장히 이제 응축돼가지고 1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조, 3조, 4조, 5조 뭐 이제 종교의 자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한번 바꾸면 홀라당 다 바꿉니다. 1조부터 끝까지, 전문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미국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 수정 몇 조.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인데 법률 두고 그다음에 몇 조 수정. 그래서 법을 다 찾아봐요. 우리가 구글링을 잘못해가지고 2004년도 것까지 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뒤에 수정된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 법법이랑 한국 법이에요. 어쨌든.
자, 근데 헌법 전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긴데,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선언적이기도 하고 그냥 역사이기도 한데 제가 지구에서 읽어볼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과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3.1운동 보통 이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규정이 되는 게 나중에 친일 재산 환수 하는 근거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규범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친일 재산 환수가 되고 그 나중에 그 친일파 자손들이 재산 내놔라 할 때 안 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규범성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애매하더라. 규범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있다고 하긴 그렇지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의 판결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범력을 인정했어요. 다만 그걸 조문처럼 보지는 않고 그 정신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규범력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굉장히 민족국가 느낌이 나죠. 그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형성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분명을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명문장인데 문제는 이제 한 문장이라 너무 길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할 때는 좀 쪼개자 문장을. 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까지만 좀 쓸게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최고 기본이기도 하고 모든 법령의 해석의 기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 원리도 이제 여기 담고 있는데 이것은 원리 자체는 개정되는 그 법문 문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